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난의학에서의 위기 대응, 대한민국형 재난관리청, K-FEMA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체 설립의 필요성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신희준입니다. 저는 현재 세계 재난 및 응급의학회 와뎀이라고 하는데요. 에서 이사를 맡고 있고요. 지금 미국 응급의학회에서 전술 및 법 집행의학 섹션인 탈렘 섹션에 아울리치 코디네이터 오피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앞서서 그 제 소개를 아원경 교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이번 시간 그 강의의 목표입니다. 본 강의 목표는 명확한데요. 이태원과 그리고 오송 참사,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응급실 뺑뺑이를 단순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재구성하겠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을 탓하는 차원을 넘어서 K-FEMA라는 구체적인 제도적 해법과 구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다음. 오늘 논의는 크게 네 가지로 파트로 진행되겠습니다. 첫째로 국내 재난관리 현황을 통해서 재난의 일상화와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FMA 설립 방안으로서 비전과 통합 지휘 체계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셋째는 미국 FEMA를 비롯한 일본, 독일, 영국의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 실행 과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지금 우리는 복합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나 도시 밀집에 의한 사회적 참사, 그리고 이제 감염병 팬데믹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부처마다 제각기 움직이면서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합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인 단일 지휘 체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Unity of Command라고 하는데요. 단일 지휘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음,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십시오. 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합니다.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감염병이 뒤섞인 복합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비극은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보시면 현재 우리 재난관리 체계를 보십시오.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하고 소방청이 대응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경찰청이 질서 유지를, 그리고 지자체가 일선 대응을 맡습니다. 겉보기에는 재난 및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기반을 둔 체계 같지만 실제 재난 현장에서는 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음, 에, 첫 번째 문제는 책임의 분산입니다. 재난 시에 소방, 보건, 경찰 등 다중 지휘소가 난립합니다. 세월호 참사 기억하시죠? 해경, 해군, 소방, 민간 잠수사가 각기 다른 지휘를 받으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기관 간의 협업 부족으로 인한 각자 도생의 상황이 생겼고 이것이 결국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 지휘체계의 불명확성입니다. 누가 최종 책임을 지는가 이런 데 대한 혼선이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슬라이드로 볼게요. 예.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전문성 부족인데요. 행정관료분들이 1년에서 2년마다 자리를 옮기고 과거 참사의 교훈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의료적 판단을 이해하지 못해서
티벳의 진입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2구 이태원 참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2022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보스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던 베스 이스라엘 병원이라는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서 재난의학 펠로우십을 수료 중에 있던 시기였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뉴스가 급보가 떴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이었고 이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때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나는데요.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재난 안전군 통신망 PSLT를 구축했다고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그날 밤 현장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다음.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증명을 합니다. 참사 당일 재난망 총 사용 시간이 145초, 평균 통화 시간이 단 3.3초였습니다. 경찰, 소방, 의료기관을 연결하겠다는 목표가 실패했습니다. 기관 간 공통 채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요. 다음. 이건 이제 그때 내용을 이렇게 뉴스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있는 정보들을 재구성해 본 건데요. 당시 디멧 의료진이 절규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의존을 해야 됐는데 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람이 밀집된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카카오톡을 하면 먹통이 됩니다. 의료진은 진입하려 했지만 경찰은 또 막아섰고 베이스 캠프 위치조차 공개되지가 않았고 환자들은 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연결, 커뮤니케이션이 끊겨서 더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 응급의료소장님은 보건소장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용산 보건소장님은 인파에 막혀가지고 현장에 접근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타 기관은 보건소장을 지휘관으로 현실적으로는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힘은 없는 지휘권 없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다음.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평시에 행정가인 보건소장에게 급박한 작전 지휘 역량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경찰 통제선을 뚫거나 소방에 지시할 수 있는 물리적인 통제 수단이나 훈련이 전무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휘의 공백 속에 환자 분류가 늦어졌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태원 참사는 아직까지도 백서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 지금 대한재난의학회로 백서 작성에 지금 용역 의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 그런 아직까지 백서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태원 참사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용산서는 그러니까 인파 밀집을 경고를 했지만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고요. 112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고 체계가 무너졌고 소방의 지원 요청에 경찰 기동대가 1시간 25분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변명은 2005년 매뉴얼 존재로 인해서 무색해지게 되었고요. 다음. 네, 다음은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할권의 함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내 관할이 아니다라는 행정구역에 보이지 않는 벽이 시민의 안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음. 그 사고 지점은 충북도였는데요. 신고는 청주시하고 119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 시민이 제 방이 터진다고 신고를 했을 때 상황실은 구청에 전화해봐라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사일로 효과라고 해서 그 부처 이기주의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시스템은 관료주의적인 장벽에 갇혀서 정보 공유를 차단했습니다. 다음. 위험 평가 시스템은 전 근대적이었습니다. 첨단 센서 대신에 육안과 CCTV에 의존했습니다. 바퀴 50cm 침수 시의 통제라 라는 경직된 매뉴얼이 겁나 많은 강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선제적 통제에 실패를 했고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다음. 네.
오송 참사의 교훈은 뼈가 아픕니다. 그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출동한 소방 지휘차조차 길을 잃었고 내 책임 아니다라는 행정 난맥상이 골든타임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네, 홍수 통제소의 경고와 시민의 119 신고가 무시되었습니다. 10년 넘은 배수 펌프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충북경찰청과 청주 서부 소방서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일 지휘의 원칙 위반이자 통합 컨트롤 타워 부재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7년 전, 8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여기 참여해 있는 공실 선생님도 계시지만, KDLS라는 한국형 재난의료 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또 패컬티로도 예전에는 인스트럭터로도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일단은 화학사고 관련해가지고 그 화학물질 안전원이 사고가 나면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화학물질 안전원이 주관기관이라는 걸 알아서 의료적인 부분 교육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환자 관련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로 연락해봐라. 보건복지부로 연락을 했더니 왜 화학사고인데 우리가 보느냐. 그런 이제 관련된 부분 환경부가 주관이니까 그쪽으로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행정안전부로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냐고 이제 이런 청에 제가 직접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과 똑같이 제 사일러 이펙트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진입을 하지도 못하고 논의를 해보지도 못했던 경험이 또 마찬가지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홍수 통제소의 이제 재난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의 일상화된 재난인데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이고 언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걸 빼놓고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오늘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숙가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저희 국가에서 그 디자인한 이런 의료인들 관련된 뭐 의정사태 관련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문제가 됐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다른 재난의학적 차원에서 시스템적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은 대형 사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응급실에서 특히 경험하는 응급실 뺑뺑이는 이것은 매일 구급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재난입니다. 다음. 이게 지금 이건 되게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오른쪽 밑에 레퍼런스를 붙였습니다. 이제 실제 보도가 됐던 거고요. 연합뉴스에서 2018년도 6월 자료입니다. 2018년 6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병상이 없다고 거절한 사례의 36.5%가 실제로는 수용 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를 허스 데이터라고 팬텀 베드라고 하는데요.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수익성 낮은 환자를 기피하기 위해서 병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병상의 90% 이상이 민간 병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수익 논리로 움직입니다. 당장 제가 소속돼 있는 순천향 병원도 개인 병원, 사립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요. 정부는 이제 민간 병원의 환자 수용을 강제할 법이나 법적 권한이나 유인책이 없습니다. 수용 불가 한마디면은 물론 구급대가 밀고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 환자 이제 최종 아웃컴에 대한 부분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밀고 들어오기는 힘들게 현실이고 그래서 수용 불가 말이 떨어지면은 구급대가 떠돌아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그 사이에 현장 의료진은 밀려드는 환자와 부족한 배후 진료 능력 사이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특히나 이제 의정 사태 기간 동안에 1년 반 정도 지난 시간 동안에 저희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짧게 근무 시간을 가져가긴 했지만 듀티당 전문의 의사가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컨스트레인트 응급실에 인플럭스가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저희가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일상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복잡한 보고 체계 속에서 이제 이런 의료진들은 고립돼 가지고 개인의 희생으로 이 시스템을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원인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성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소방, 보건, 지자체, 경찰이 각각 별도의 상황실과 지휘 체계를 가집니다. 그 결과는 지휘 혼선과 자원 낭비이죠. 다음. 둘째는 의료의 주변화입니다. 그러니까 marginalization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의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뒤에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의료가 구조 이후의 사후 처치로만 취급이 되는 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의료 전문가가 지휘 체계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두리를 맴돌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트레이닝 받고 또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유럽 쪽으로도 이렇게 파견 나가가지고 교육하거나 트레이닝을 할 때 정말로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직업별로 맡았던 이 직업별로 할 수 있는 이제 업무 범위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기본이 됐던 전제가 소방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를 생각을 했을 때 병원 전 단계에서 병원으로 올 때는 메디컬 디렉션,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병원에서 치료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의료인, 특히 의사에 의한 메디컬 디렉션이 필수였습니다. 전제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부분이 약한 고리로 일단은 늘상 지적되어 오고 있는 부분인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의료의 주변에 있는 부분이 우리 시스템의 안 좋은 점들을 가속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전문성의 증발입니다. 그래서 재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뭐 우면산이나 세월호 교훈도 조직의 기억으로 남지 않고 증발해버립니다. 다음. 그래서 넷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공공성의 결여입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서울대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요. 서울대는 당연히 공공성을 이제 중요시하죠.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사립병원에만 있으면은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병원 안에서. 병원의 이제 수익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성 결여 부분이 결국은 여러 갭을 만들게 되는데요. 평시에는 효율적인 민간 중심 체계가 위기 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민간 병원에 강력한 동원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환자 발생 등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시 상황 때는 군이 민간 병원을 접수합니다. 그건 우리 매뉴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규모 환자 발생 상황이란 게 전시 상황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태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대안 모델로 미국의 피마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트레이닝 받던 기간 동안에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너무 저한테는 이제 정말 아이디어하고 꼭 한국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재난학을 이제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그걸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과제로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안은 미국 페마 모델이고요. 강력한 독립성과 권한을 가지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생명을 구하는 모델입니다. 다음. 피마는 이제 1979년에 설립이 됐다고 이게 소개되고 있고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돼서 모든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 역량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연방이나 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재난 관리 체계 그리고 국가 사건 관리 시스템 님스라고 합니다. National Incident Management System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기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핵심 철학이 중요한데요. 올 해저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전천후 접근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재난이 됐든 테러가 됐든 뭐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대응 메커니즘이나 지휘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주무부처를 다니거나 헤매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ICS, 인시던트 커맨드 시스템, 우리말로는 사고 지휘 체계라는 것입니다. 이 ICS라는 개념은 1970년대에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종종 나는데 그 캘리포니아에서 난 산불이 옆에 주 네바다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경계에 있는 소방관들은 캘리포니아 소방관도 오고 네바다 소방관도 와서 불을 끄는데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협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통의 언어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시스템이 인시던트 커맨드 시스템 ICS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이 꽤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여러 분야로 확장이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서 재난 대응하는 시스템은 힉스라 그래서 호스피탈 인시던트 커맨드 시스템이라는 또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전국의 소방관, 경찰, 의사가 동일한 언어와 조직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게 합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재난 규모에 따라서 조직을 유연하게 확장하게 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ICS의 핵심 구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ICS는 현장 총괄 지휘, 인시던트 커맨더 아래에 작전, 계획, 물자, 재정, 네 개 파트로 나뉩니다. 흔히 이제 재난이 터지게 되면 병원 밖 재난을 예로 들어 봤을 때 현장에서 이제 담당하는 대장은 그 인시던트 커맨더는 저희 나라로 말하자면 소방서장입니다. 그 지역에. 그리고 이제 소방이 이렇게 관할을 하는데요. 그 소방은 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소방은 ICS 구조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ICS는 누가 대장이냐를 두고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다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재난관리 체계라고 하는 님스가 전국적인 기준을 제공을 한다면 ICS는 현장의 실행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료 책임자, 그래서 메디컬 브랜치 디렉터라고 이제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의료 책임자가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강력한 지휘관이라는 점입니다. 옆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국립중앙의료원에 재난응급 이제 그 KDLS 교육도 있지만 또 저희들 전국에 권역응급의료 센터 안에 디제스터 메디컬 어시스턴스 팀이라고 하는 디메 팀을 만들어 놨는데요. 일본에서는 이 디메 팀이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재난관리, 그러니까 현장 재난관리 의사결정 기구 중에 맨 아래 끝에 중에 끝입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 분류처치 이송할 때 사용되는 그런 정도로만, 사후처치를 위한 정도로만 사용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조적 책임이 아예 다르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켜드리다시피 그 의료 책임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네. 그래서 의료지휘관은 그 오퍼레이션 섹션, 관리 섹션 산하에서 의료 및 이송 그룹을 이제 지휘하게 됩니다. 현장 총괄 지휘관과 직접 소통을 하고요. 경찰 통제선을 넘어서 자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전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받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그 잡 액션 시트라 그래서 임무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안전평가부터 통신망 확인 그리고 구급차 요청까지 분단위를 명시된 자신의 이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할 틈이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여기 이제 상호 운용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상호 운용성이 보장이 됩니다. 같은 언어, 같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관이 공용 주파수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용어를 표준화해서 오해를 원천 차단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 지휘와는 명확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왼쪽에 이제 한국은 현행 한국은 지위가 다원화되어 있고요.
의료 책임자는 행정직이고 통신은 주로 카카오톡에 의존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일원화된 지휘, 유니파이드 커맨드라고 해서 이제 그걸 쓰고 있고 전문직 의료지휘관 그리고 공용 주파수와 데이터망을 사용합니다. 이거 관련된 경험담인데요. 제가 보스턴에 있던 시기에 202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이 이제 매년 4월 달에 열립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이 열리기 전에 거의 한 1년에서 10개월 전부터 다양한 지역에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인상 깊게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부분이 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세컨더리로는 뭘 하고 터셔리로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를 그때그때 다 미리 대비를 해놓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련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그 이제 그렇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로 지휘하지 않고 데이터로 지휘합니다. 병상 있나요? 라고 전화 돌릴 시간에 시스템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 제가 임의로 발음하겠습니다. 햇베드라고 해서요. 실시간 병상 추적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병원 EMR과 연동돼 가지고 병상을 자동 집계합니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서 허수병상이나 거짓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단순 빈 병상이 아니라 화상, 소화용, 음압 격리실 등 구체적 자원 현황을 파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JPATS라고 하는 환자 추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Joint Patient Assessment and Tracking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 보건복지부 HHS 산하 재난의료 시스템 NDMS라고 합니다. National Disaster Medical System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재난 발생 시에 환자 대피 및 이동 중에 환자의 위치와 상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이 시스템은 재난 대응 중에 이제 환자 이동 작업을 지원하고 환자의 기본 정보만 포함하고 의료 기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거 예전에 과거에도 논의할 때 의료 기록이 이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환자가 헬기나 구급차에 실리는 순간에 바코드가 스캔되고 모든 이동 경로가 중앙 서버에 기록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환자가 특정 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고 광역 단위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그 밖에 ESF 샵 8번 그리고 NDMS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건 통합성에 관련된 내용이고 ESF라는 거는 Emergency Support Function이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겠지만 스태포드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포드라는 의원이 발의한 그 법 중에 이제 국가 자산을 이러한 상황일 때는 운용할 수 있다, 특수하게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제하는 법인데요. ESF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여기 이제 써야지 있듯이 그 발동되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민간뿐 아니라 보훈부나 국방부의 의료 자산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재난의료 체계인 NDMS를 통해서 군용 수송기로 환자를 타주로 이송해주고 비용은 연방 정부가 확실하게 보전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공공의료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상에 쭉 언급했던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팻베드로 병상을 보고 JPATS로 환자를 추적하고 NDMS로 국가적 자원을 통합합니다. 요게 핵심은 말이 아닌 데이터로 지휘를 하고 과학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11 테러의 통신 혼선이라든가 카트리나 태풍이 왔을 때 지휘 혼선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스트 카트리나법을 만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피마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신 호환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고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이제 일본은 다 아시는 큰 재난이죠.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어릴 때부터 지진이 잘 나니까 방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다음. 네. 독일의 기술구조청, 이제 THW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구조청은 놀랍습니다. 전문 기술을 갖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이 조직은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재난 시 즉시 대응합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밖에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은 보건력 포럼이라 그래서 로컬 레질런스 포럼 등을 통해서 지방 정부 중심의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기관과 민간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해외 사례들을 어, 이제 핵심만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이제 우리의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KCM,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형 재난관리청의 블루프린트인데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원을 강제 배분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초부처적 통합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제 KPMI 비전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회복력이 있는 사회입니다. 재난 관리 중에 4요소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인데요. 이러한 전 과정을 총괄을 하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못 그리는 그림으로 일단은 임의로 그려본 건데요. 예. 조직은 청장 직속의 컨트롤 타워 아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개 본부를 두고 지역 사무소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신속 대응을 수행하면 좋겠다. 핵심은 단일 지휘 체계와 4단계 통합 관리, 그리고 이제 지방 민관 협력입니다. 다음. 그 이제 핵심 기능은 강력한 현장 지휘권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항상 보건복지부랑 소방청이랑 이렇게 화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과 의료를 단일 지휘소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지부장에게 의학적 전권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평소부터 소방, 경찰, 의료 합동훈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다음.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한국형 사건 지휘 시스템, 뭐 속칭 이름 붙이자면 KICS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소방, 경찰, 의료, 지자체가 하나의 지휘 아래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자원 통제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네디스 갖고 있죠. 중앙의료센터에서 가지고 있지만 프리하스피탈, 그러니까 소방 데이터를 세밀하게 통합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119와 병원 EMR을 연동한 한국형 햇배드를 구축을 해서 실질 가용 병상을 자동 집계하고 환자를 강제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구급대 단말기와 병원을 연결한 한국형 JPATS로 환자 이송을 실시간 추적해야 합니다. 다음. 어, 기존의 재난안전통신망은 실패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통신망 분리 문제가 이게 이제 언급됐던 게, 경찰은 PSLT 방식을 사용을 했고 서울소방은 기존 극초단파 UHF 무선 통신망을 계속 사용해서 서로 연동이 어려웠고, 이제 서울소방은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아예 제외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행안부도 현장에서 활용하는 그런 훈련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고 그 보도가 있고, 많은 현장 대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거의 안 쓴다는 증언을 하는 그러한 또 문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이 2006년도 구축 이후에 17년이 지나 노후화돼서 각 시도별 체계가 서로 호환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FMA는 모든 대응 기관을 위한 공통 주파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고요.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해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의료, 경찰, 소방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통합 네트워크 모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핵심 기능 세 번째는 이제 그 공공의료 동원 권한 강화입니다. 그래서 재난 선포 시에 민간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을 증발할 법적 권한, 즉 민간 자원 증발권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되게 어, 민감한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90%가 민간병원이고 10%가 공공병원이라, 물론 공공병원 지금 확충은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레질런스를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한 비응급 환자를 2차 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는 명령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공공성이 없으면 재난 대응도 없다는 부분을,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재난 의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 디맷 운영을 총괄을 하고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119나 병원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한국형 재난의료 지원교육, 이제 KDMS, 아까 NDMS라고 있었잖아요. 미국 거는 한국형 재난의료 지원교육 KDMS 시스템, 혹은 이제 KDLS 지금 있는 이런 교육 체계를 개발을 해서 전문 인력을 또 양성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디자스터 매니저, 이머전시 매니저 이런 직업들이, 포지션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페이도 괜찮습니다. 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가적으로 장려를 해서 그러한 인프라를 이제 강화시키는 부분이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 그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은 KFIMA의 통합센터로서 119라 보건소, 의료기관을 조율하는 것을 역할을 맡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수상자 발생 시에 현장 지휘관의 하달에 따라서 체계적인 의료 대응을 실행하고 자원을 배치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국민들 방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독일의 THW를 벤치마킹한 전문 재난 대응 자원봉사단을 창설을 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교육은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습 훈련과 커뮤니티 단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학교나 직장별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KFIMA 설립을 위해서 우리는 통합 지휘 체계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 재난 관리 역량이 향상이 되고 국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믿음, 즉 안심 사회의 인식을, 또 그런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물론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과제는 많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는 오더를,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부처 간 권한 조정과 예산 재분배 과정에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결단력이 필수적이고, 또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KFIMA의 비전을 공유를 하고 재난 대비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만 합니다. 안전은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이게 그냥 우리만, 미국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빌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EU, 유럽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국가의 모임이잖아요. EU에서도 지금 그 안전한 사회, 레질런트한 사회가 주 목표이고, 여러 가지 R&D 사업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호라이즌 유럽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업이고, 한국도 거기 이제 같이 조인트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로 2025년 올해 이렇게 규정이 맺어져 가지고, 협정이 맺어져서 이제 그런 그 기회가 열린 사업이 있는데요. 엄청난 규모의 펀딩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인프라 개선하고
자신들의 참여해서 이 정책을 결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네, 다음.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인력이 1년에서 2년마다 떠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이제 재난은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앙, 지방, 민간 기업, 시민, 이제 시민사회, 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민간 자원 예비 등록 체계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이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쭉 이러한 말씀들을 드렸고요.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통합 재난청 설립 및 재난안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공공병원이 없으면 재난대응도 없다는 그 기치 아래에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는 형식적인 훈련을 거부하고 이제 실질적인 합동 훈련을 요구합시다. 그래서 피해자 단체나 연대에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안전 문화를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그 추진 전략을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단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법적 근거와 공감대를 확보를 하고요. 중기 때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까지는 KICS와 이제 통신망을 개선을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18개월이 지났을 때 이 이후로는 KT만을 정식 운영을 하면서 지역 회복력을 강화해 나간다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이제 성공 지표와 평가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 여부는 데이터로 증명이 될 것인데 재난 발생 후 15분 이내 대응. 예를 들면 자원 배치 효율성 90% 이상 같은 핵심 성공 지표 이제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하죠. KPI를 설정을 하고 플랜, 그러니까 계획, 실행, 그다음 점검, 체크, 그다음 개선, 액트. 그래서 PDCA라고 합니다. 이런 PDCA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이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음. 이제 국제 협력과 경험 공유도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UN이라든가 WHO, OECD 이런 단체들과 국제 기구들과 협력을 하고요. 미국의 FEMA 그리고 이제 EU 그리고 제가 뭐 속해 있는 와뎀도 국제기구입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재난 및 응급의학 이 단체고요. NGO입니다. 이런 단체들, 대표성 있는 단체들, 특히 와뎀은 또 WHO라든가 유엔과 같이 조인해서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퍼런스도 2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님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국가 재난 대응 체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님스 전문가나 미국의 이런 전문가와 정기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또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제 또한 우리가 지금 국가 아젠다로 지금 대통령께서 기치를 내세운 소버린 AI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AI를 활용한 위험 예측이나 빅데이터 기반 자원 배치 이미 이거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R&D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또 이제 사물 인터넷 모니터링 이러한 첨단 기술 등을 적극 도입을 해서 스마트 재난 대응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음. 예,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 저 발표를 요약하겠습니다. 국내 재난관리 시스템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피마 등의 해외 선진 사례에서 통합과 데이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통합이란 건 합친다는 거니까 말은 쉬운데요. 결국 여기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피마의 요소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 기관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 기관들의 효율적인 코오디네이션, 조율입니다. 그래서 피마가 무슨 역할을 하냐고 제가 해외에서 이제 그 방문했을 때 들었던 것 중에 굉장히 임프레션을 했던 이야기가 여기는 조율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기존에 있는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거죠. KP마의 설립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논의하게 될 통합 지휘 체계와 전문적 대응 능력이 실현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